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다수 남성분들이실 텐데요. 그런 남성분들 중 무기라는 카테고리를 놓고 봤을 때 검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직접적으로 검을 경험하진 않더라도 어렸을 적 봤던 만화, 그리고 게임 혹은 무협지 등을 통해서 검에 대한 지식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요. 이런 검은 많은 곳들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양의 일본도, 서양의 바스타드 소드 혹은 레이피어 등으로 말이죠. 이렇게 많은 검들 중 여러분들은 어떤 검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그 검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검은 역사성이 매우 깊은 무기이기 때문에 국가별, 지역별, 인종별로 다양한 형태의 검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검의 변천 과정에 담긴 시대성과 문화적 특징, 그리고 검의 위력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문화권별로 서양, 중동, 동양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서 시대별로 혹은 국가별로 나누어 검의 종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양한 문화 전시회를 가서 관람할 때 임하는 마음가짐인데요. 만약 저렇게 많은 것들 중 내가 딱 하나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소유할까 하는 생각으로 관람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검들 중 만약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검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보신다면 한층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검을 알아보는 역사 돋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고대 전쟁을 다룬 영화들을 보신 분이시라면 고대 서양에서 사용했던 독특한 검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고대 그리스 병사들은 파라소니움이라는, 고대 로마 제국의 병사들은 글라디우스라는 별로 길지 않은 검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 검을 들고 싸우는 검투사들을 그래서 글라디에이터라고 불렀죠. 고대 서양에서는 검은 근접전용이라는 무기적 본질에 충실했던 겁니다. 글라디우스가 파라소니움보다는 길이가 길었습니다. 글라디우스는 뭉툭한 손잡이가 시그니처 특징이죠. 그리고 글라디우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장검화됩니다. 서양 중세가 되면 기사 문화가 퍼지기 때문에 기사에 걸맞는 검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검은 롱소드였죠. 장검화되던 글라디우스는 롱소드로 대체되었는데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의 검이 이 롱소드가 아닐까 합니다. 롱소드는 고든 칼날이 길게 뻗쳐있는 형태로 베는 공격과 찌르는 공격이 모두 가능했습니다. 롱소드도 유럽 어디에서 누구에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검의 강도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롱소드는 북유럽 바이킹족의 바이킹 소드였죠. 그 유명한 울프베르흐트가 바로 바이킹 소드랍니다. 유럽 곳곳에서 바이킹 소드를 따라하려고 했지만 형태만 모방될 뿐이었죠. 그럼에도 롱소드는 아주 오랫동안 서양에서 사용되면서 시대를 거듭하며 진화해 갔습니다. 시대에 따라 형태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고요. 그래서 롱소드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인들은 무작정 검이 크고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더라도 재질이 좋은 철을 압축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검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롱소드의 길이가 짧아졌고 14세기경부터 다루기 편하고 질이 좋은 쇼트소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롱소드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중세와 근세 전쟁에서 보병들이 쇼트소드를, 기병들이 롱소드를 사용했죠. 이렇게 롱소드와 쇼트소드가 공존하던 시기에는 롱소드인지 쇼트소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길이의 검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롱소드와 쇼트소드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해당하는 검들은 두 형태의 검들의 장점을 고루 취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15세기 바스타드 소드가 있습니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사용되는 검들 대부분이 바스타드 소드입니다. 15세기 이후 바스타드 소드가 보편화되자 바스타드 소드 손잡이에 귀족들은 화려한 장식을 가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검의 길이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검의 용도도 베는 용도에서 점점 찌르는 용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더구나 유럽 중세 후기로 갈수록 유럽인들 사이에서 중무장 패티시가 만연해 있었죠. 그래서 철갑 갑옷을 입은 상대방을 베는 건 무의미했고 칼로 찔러야만 했습니다. 어떤 검은 극단적으로 찌르기만 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랜스가 있고 여러 매체에서 등장하는 레이피어가 그 사례 중 하나죠. 16세기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레이피어의 공식 명칭은 에스파다 로페라로 찌르는 용도이기 때문에 바스타드 소드보단 검의 길이가 길었습니다. 레이피어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레이피어는 워낙 극단적으로 찌르기에만 특화된 검이라 일반 검술과는 다른 검술이 필요했고 바로 펜싱이 레이피어 검술에서 유래했습니다. 만화 원피스에서 부르기 사용하는 검은 레이피어가 아니지만 검술은 레이피어 검술에서 모티프를 따온 거랍니다. 근세가 시작되면 유럽에서 화기가 투입되면서 다른 무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총에 대항하기 위해 더 단단한 갑옷으로 중무장하였습니다. 이맘때쯤에는 찌르는 검이 가장 많이 사용됐죠. 앞서 말씀드린 레이피어는 거의 모든 사령관들이 들고 다녔고, 일반 병사들은 찌르기와 배기가 둘 다 가능한 양날검 브로드소드를 사용했습니다. 브로드소드는 바스타드 소드에서 발전한 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총을 막을 정도의 철갑옷은 너무 부담스러웠고 점차 갑옷을 경량화하다가 갑옷 자체를 안 입게 됩니다. 그러니 베는검이 다시 부활하였고, 베는 것에 특화되어 있던 외날검 세이버가 17세기부터는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세이버는 오스만과 유럽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곡도의 영향을 받아 마물르케 소드라는 이형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곡도만큼 많이 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서구 유럽의 직도라고 할 수는 없고, 특히 휘어진 손잡이가 이슬람의 검을 연상하게 하죠. 18에서 19세기경에는 항해하는 선원들 혹은 해적들이 커틀러스라는 곡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전쟁의 양상이 현대전으로 변하면서 검에 대한 더 이상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은 호신용이 되거나 총을 보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서양의 도검은 일반적으로 베는 검보다는 찌르는 검이 유독 많았습니다. 베는 검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도를 두었던 점은 베는 것보단 찌르는 것이었고, 이 점은 베는 것을 더 중요시한 동양과 차별이 되는 부분이죠. 아시겠지만 최초의 인간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지역, 즉 중동에서 발생했습니다. 태초의 문명이 만들어졌을 만큼 지금의 중동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건데, 다양한 민족들이 분포해 살고 있었고 또 독특한 검들도 일찌감치 만들어졌죠. 중동 지역의 검, 특히 이슬람의 검 하면 휘어져 있을 것만 같죠? 이렇게 배기 위에 휘어져 있는 칼을 곡도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곡도를 자주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곡도만을 사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이슬람 초창기까진 직도가 중심이었죠. 물론 이때도 검의 손잡이는 휘어져 있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유목민족이 중동에 많이 건너오는데, 그때부터 유목민족의 곡도가 점점 퍼졌던 겁니다. 유목민족은 말 위에서 달리면서 싸우기 때문에 칼이 전부 휘어져 있는 곡도였거든요. 대표적으로 투르크족과 몽골족이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부터 중동, 즉 이슬람 지역의 곡도가 보편화되었죠. 이슬람 군사들이 사용했던 곡도를 샴시르라고 합니다. 샴시르로 상징되는 곡도의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중동의 마지막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만 제국에서는 킬리지라는 곡도를 사용했습니다. 킬리지는 오스만 제국은 물론 주변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사용됐는데, 예컨대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감명받은 이집트 군대의 주 무기가 바로 킬리지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 후 킬리지로 무장한 이슬람 근위대를 조직하기도 하죠. 곡도의 문화는 이웃 인도에게도 전파가 되는데, 인도 병사들이 사용했던 곡도를 탈와르라고 합니다. 비록 중동 지역은 아니지만 이 외에도 아프리카의 검들을 봐볼까요?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쇼텔, 서아프리카의 아다, 가나의 아페나, 중부 아프리카의 일룬 등이 있습니다. 전부 독특하게 생겼죠? 아프리카 특유의 전통 미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시아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한중일 3국은 양날검이 없진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외날검을 사용했습니다. 찌르는 것보단 베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죠. 동양식 외날검을 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을 볼까요? 아마 한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검은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과 철기 시대의 세형 동검이겠죠. 그런데 청동으로 만들어진 검은 살상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식용 혹은 제사를 지낼 때 상징적으로 두는 제기용이었죠.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보통 손잡이 끝에 동그란 장식이 고리처럼 달린 고리자루 큰 칼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박물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자식 이름으로 환두대도 혹은 환두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날검, 도만 사용하고 양날검, 검은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검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검은 주로 지휘관들이 상징적이고 권위적인 목적으로 차고 다녔습니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환두도를 사용했고 지휘관은 단검을 소유했죠. 조선시대의 보병들이 사용했던 검은 이전의 환두도에서 발전한 환도였습니다. 환두도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썼고 조선의 기술로 만든 조선의 검을 환도라고 했죠. 차이점은 거의 없으며 만드는 공정이 조선의 기술로만 되어 있고 검의 형태는 거의 동일하지만 손잡이 끝에 달린 고리 모양의 장식이 사라졌죠. 그리고 길이도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비해 현저하게 짧아졌습니다. 아마 조선은 검보다는 활에 집중하다 보니 짧아진 게 아닌가 하네요. 조선시대에도 양날검이 존재했는데 이 고려시대처럼 검은 제이나 장식용, 많이 쳐줘봤자 수련용으로 쓰였을 뿐 전투용으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에 사인검이 있습니다. 만약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사인검을 써는 전투 장면이 있으면 여러분 고중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찌르는 검도 있었습니다. 바로 창포검인데요.
정식 군인들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짧은 환도에 비해 길쭉한 직도, 창포검은 주로 민가에서 사용됐습니다. 이 사도세자가 창포검을 애용했다고 하네요. 또한 일본식 검의 영향을 받아 길이가 긴 도가 있었습니다. 쌍수검이 대표적인데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검이 쌍수검입니다. 어딘가 일본식 도의 느낌이 나죠? 이런 특이 케이스가 아니고선 대부분 짧은 외날검 환도를 사용했답니다. 조선 후기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가 쓴 무예 신보를 바탕으로 더 확장시킨 무예도보 통지는 당시 존재하던 무기와 전투수를 정리한 책으로 아주 자세하게 검과 검수를 엮어 정리해두었죠. 다음은 중국입니다. 성능의 차이는 무기별로 한중일이 차이를 보이지만 거의 모든 무기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라는 대규모 전쟁을 한중일 중에 제일 먼저 겪었기 때문에 철제 무기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인근 국가들에 전해졌죠. 동아시아가 사용했던 환두대도도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중국은 환두대도가 아닌 양날검을 사용했으나 한나라 때 기마민족이 흉노족과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찌르는 검보단 베는 도가 유리했고 그래서 탄생한 게 환두대도였습니다. 이 환두대도가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던 거고요. 중국의 환두대도는 우리나라 것보다는 조금 더 우람했습니다. 한나라 때 시작한 환두대도는 곧게 뻗은 직도였고 당나라 때부터 칼이 조금씩 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고유의 칼도 있었으니 송나라 때 언월도를 개량한 박도입니다. 큰 칼 대도의 한 종류인 박도는 군인과 민가에서 두루 쓰였고 살상력이 어마무시했죠. 청나라 때 태평천국에 난 당시 태평천국군이 사용했다고 해서 태평도라고도 불렸습니다. 드디어 일본 등장입니다. 중국의 창, 한국의 활이 있다면 일본엔 검이 있죠. 일본은 아주 오랜 세월 사무라이 시대를 거치면서 칼은 일본의 자존심이자 심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을 문학적으로 국화와 칼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사무라이 시대 전에는 일본도 중국이나 한국에서처럼 환두대도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일본식 환두대도도 중국이나 한국처럼 약간의 변형을 가미했기 때문에 두추대도, 원두대도, 흑작대도, 규두대도 등의 이형들도 존재했습니다. 하나같이 고든 외날형 직도죠. 일본은 1185년 가마쿠라 막부, 1336년 무로마치 막부, 중간에 전국시대, 그리고 1603년 마지막 에도 막부, 이렇게 세 차례의 막부 시대, 이른바 사무라이 시대를 맞습니다. 1185년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되고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에도 막부가 종말을 구하기까지 거의 700년이 사무라이 시대였던 거죠. 최초의 막부 가마쿠라 막부 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일본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일본도는 타치였습니다. 이전까지 일본에서의 환두대도는 직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타치부터의 일본도는 완만하게 휘기 시작합니다. 가마쿠라 막부 시대를 주름잡던 칼은 타치였으나 무로마치 막부 때부터는 카타나가 일본도의 중심이 됩니다. 카타나는 타치에 비해 길이가 짧아 휴대하기가 편했으며 칼의 폭은 타치보다 훨씬 넓어 강력했습니다. 카타나의 공식 명칭은 우치 카타나이고 타치와 카타나의 차이점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착용 방식인데요. 타치는 허리에 끈으로 고정시키지만 카타나는 허리춤에 옷 안으로 꽂아 넣고 다닙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연석 배우가 연기한 구동매의 칼이 전형적인 카타나이죠. 일본도는 크게 타치와 카타나로 구분되는데 이 외에도 길이가 1m에서 3m에 육박하는 대형 일본도 노다치와 휴대용 와키자시가 있었습니다. 노다치는 일본의 전국시대와 임진왜란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조선군인은 노다치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노다치는 휴대하거나 다루기는 힘들었으나 한 번의 공격만으로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했다죠. 한편 와키자시는 노다치와 정반대로 단검이었으며 이는 호신용으로 쓰였습니다. 간혹 매체에서 일본 사무라이들이 긴 칼과 함께 짧은 칼도 같이 차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짧은 칼이 와키자시이고 와키자시만큼은 결코 몸에서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도가 명도인 이유는 역시 제작 방법입니다. 의외로 일본에서 나는 철은 재질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제조 방법과 야금술이 워낙 발달해서 우수한 명도들이 수두룩하게 나왔고 이 중국이나 조선에서도 늘 다른 건 몰라도 일본의 검에 대해선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런 자존감 때문인지 일본은 2차 세계대전까지도 기마병들이 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마군들이 쓴 일본도를 일본 군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검은 인류사 보편적인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유독 문화적 특수성이 많이 가미된 무기이고 또 유독 미관이 중요해서 장식이 많이 들어간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영상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최애 검은 어떤 검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검이 최고검인가요? 우리도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검 한 자루씩 들고 다녀보는 건 어떨까요? 보이진 않지만 가슴속에 검을 품고 있다가 고난과 어려움, 번뇌와 두려움을 맞닥뜨릴 때
한 번에 베어버리는 거죠. 원래 벨 수 있는 것을 베지 않고 벨 수 없는 것을 베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잖아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